새벽 5시, 말수는 또 혼자 눈을 떴다. 옆자리는 5년째 비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이 커다란 집은 점점 더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척추를 따라 올라오는 둔한 통증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무릎은 날씨가 바뀔 때마다 쑤셨고 특히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는 관절을 더욱 뻣뻣하게 만들었다.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선 말수는 화장실로 향했다. 15개의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 보였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을 꽉 잡았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절반쯤 내려왔을 때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내가 얘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수진이 반찬을 가져다 주느라 고생하고 준호가 병원에 데려가느라 회사 일을 제쳐두고 준수가 약을 사다 주느라 시간을 뺏기고 자식들의 삶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매달려 있는 자신이 못내 미웠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라 일찍 준비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아침 일찍부터 와야 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준호는 회사에서 잠깐 빠져나와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확실히 준비될 것인지 물었다.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요즘 준호와 수진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빛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하고 서류 같은 것들을 보다가도 그녀가 나타나면 황급히 치우곤 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생겼다. 그녀가 알던 동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처럼.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노인들로 가득했다. 지팡이와 보행기, 휠체어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불안과 체념이 뒤섞인 그런 표정. 말순도 그들 중 하나였다.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걸 보니 정말 급하게 온 모양이었다. 아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다. 준호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말순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간호사가 김말순 어르신을 불렀고 세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그 표정을 보는 말순의 심장이 빨라졌다. 의사는 전반적으로 건강은 나쁘지 않지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고 혈압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와 수진을 번갈아 본 뒤 무엇보다 혼자 사시기엔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요양병원. 그 단어가 진료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다. 요양병원은 곧 버려짐을 의미했다.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했다.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의미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침묵의 대화가 말순에겐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무슨 결정을 내린 것일까? 벌써 요양병원을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이미 예약까지 해놓은 것일까? 진료실을 나와 약국에 들렀다. 약사가 한 움큼의 약을 봉지에 담아주며 복용법을 설명했다. 혈압약, 관절염약, 골다공증약, 위장약.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선 경쾌한 음악이 나왔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말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거리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녔다. 커피숍에선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 공원에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세상은 여전히 생동감 있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점심으로 무엇을 드실지 물었지만 말수는 집에 가서 대충 먹겠다고 답했다. 수진이 설렁탕을 제안했지만 말수는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준호는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전단지 몇 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말수는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주워들었다. 부동산 광고, 피자 전단지, 그리고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분양이라는 홍보지가 눈에 띄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홍보지에는 깔끔한 시설 사진과 함께 24시간 케어 서비스, 의료진 상주, 품격 있는 노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요양시설이었다. 실버타운이든 요양원이든 다 거기서 거기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거실로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씨가 봉투 밖으로 비쳐 보였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이 집을 팔려는 건가 아니면 전세로 내놓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신혼 때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마련한 이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이 집.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엄마 모시는 날이라고 준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말수는 달력을 한참 바라봤다. 모신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다. 어디로 모신다는 것일까? 그 빨간 동그라미가 마치 처형 날짜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에 나무 무늬를 세어보기도 하고 양을 세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머릿속엔 온통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엔 가계부와 통장, 계산기가 펼쳐져 있었다. 한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말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 뒤에 숨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수진이 혼잣말로 보증금은 이 정도면 되고 월 입원비는 얼마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을 줄여야겠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고 중얼거렸다. 입원비라는 단어에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수진은 얼른 전화를 받았다. 실버케어 담당자라고 인사했다. 말순은 숨을 죽였다. 실버케어. 역시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
수지는 어머니 상태가 그 정도라면 이번 달 입소가 좋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침대는 전동으로 부탁한다고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라고 덧붙였다. 입소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계산을 시작했다.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역시 날 시설에 보내려는 거였구나. 수진이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다 연기였구나. 배신감이 밀려왔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손녀 예린이를 낳을 때 산후조리도 해주고 예린이 유치원 학예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런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교회 친구 영순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순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어제 큰일이 났다고 했다. 큰아들이 전원주택 구경 간다고 데려갔는데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해서 기분 좋게 따라갔더니 도착해보니 요양원이었다고 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수는 거기다 자신을 두고 가려고 했다고 펄펄 뛰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그제야 다시 데려왔다고 하소연했다.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늙으면 짐덩어리라는 영순의 말에 말수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말수는 자기 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다음 달에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달력에 엄마 모시는 날이라고 적어놨다고 털어놓았다. 영수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면회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경고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동생 집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건 더 비참할 것이다. 순순히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야 하는가. 며칠이 지났다. 준호와 수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왔다. 반찬도 많이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세탁물도 가져갔다. 말수는 그런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마지막 효도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찾아와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얘기를 꺼내는구나 싶었다. 준호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좋은데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좋은데라는 모호한 표현이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였다. 요양원을 좋은 곳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엄마도 마음에 들 거라는 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말수는 이미 다 결정된 일이구나 생각하며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너희가 정했으면 따라야지 라고 대답한 말순에게 준호는 그렇게 말씀해주니 고맙다고 토요일에 가자고 그날 좀 일찍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준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다. 아니, 이미 자신이 없는 집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말수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짐을 정리했다. 오래된 앨범, 남편의 유품, 아이들 어릴 적 그림.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추억을 되새겼다. 금요일 밤,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남편이 승진 기념으로 사온 것이었다. 소파는 준호가 첫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다. 텔레비전은 준수가 결혼하면서 선물한 것이었다. 모든 물건에 사연이 있었다. 모든 공간에 추억이 있었다.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던 아침들.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 안방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얘기하던 밤들. 말수는 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집아, 그동안 고마웠다. 날 품어줘서 내 가족을 지켜줘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눈을 감으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갈 수도 있겠네.
거기선 외롭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정성스럽게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다. 이 옷이 이 집에서 입는 마지막 옷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등.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선명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 눈엔 체념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말수는 한숨을 크게 쉬고 문을 열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예쁘게 차려입었다고 칭찬했지만 그 칭찬이 공허하게 들렸다. 말순이 마지막이니까 라고 중얼거리자 수진이 무슨 마지막이냐고 되물었지만 말수는 아니라며 가자고만 했다. 현관을 나서며 말수는 뒤를 돌아봤다. 집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차가 출발했다. 말수는 사이드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다. 안녕, 내 집아. 정말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 실버케어 센터, 노인 전문 요양병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팡이를 꽉 쥐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숨이 가빠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금방 도착한다고만 답했다. 수지는 가보면 좋아할 거라고 했지만 그 억지로 짓는 미소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 말순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그리고 공포는 분노로 폭발했다.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요양원에 안 간다고 여기서 내릴 거라고 외쳤다. 지팡이로 차 문을 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준호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말수는 울면서 항의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 늙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거냐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누가 엄마를 버리냐고 물었다. 말수는 요양원이 아니냐고, 실버케어 센터 전화하는 것도 들었고 입원비 계산하는 것도 봤다고 털어놓았다. 수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준호가 오해라며 일단 가보고 얘기하자고 설득했다. 예린이가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손녀의 눈물을 보니 말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좋다, 가자. 어차피 정해진 거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차는 다시 출발했다. 10분쯤 더 갔을까. 큰 건물이 나타났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다. 한울 케어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여기냐고 묻는 말순에게 준호는 그렇다고 답했다. 준호가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말순은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다. 한 발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가 팔을 내밀어 부축하겠다고 했고 말순은 아들의 팔에 의지해 겨우 차에서 내렸다. 건물 입구엔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 케어 센터라는 안내판이 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말순에겐 감옥처럼 보였다. 죽을 때 내 집에서 눈 감고 싶었는데 라는 말순의 혼잣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준호의 손이 떨리는 것 같았다. 말순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이 서 있었다. 5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준호가 501호라고 적힌 문 앞에서 멈췄다. 내가 머물 방 번호겠구나 하고 말수는 생각했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순간 어둠 속에서 불이 확 켜졌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천장에 떠 있었고 벽에는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준수 가족, 교회 친구들, 그리고 영순이까지. 예린이가 크래커를 터뜨리며 할머니의 새집 입주를 축하한다고 외쳤다. 색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다. 말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준호가 엄마의 새 집이라고, 엄마만을 위해 준비한 집이라고 설명했다.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 엄마, 이제 계단 없이 사세요. 고생 끝. 엄마 인생 2막 시작.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벽 한쪽에 전시되어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과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 아래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전 집은 계단도 많고 혼자 계시기 위험해서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를 계약했다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문턱도 없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다 되어 있다고. 말순이 요양원이 아니냐고 묻자 수진이 손을 잡으며 무슨 요양원이냐고 어머니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냐며 서운해했다. 실버케어 담당자는 여기 케어 서비스 담당자였고 낮에 혼자 계실 때 도와드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병원 갈 때도 도와드린다고 했다. 준수가 형과 함께 돈을 모아 보증금을 냈다고 관리비는 둘이서 나눠낼 거라고 말했다. 그 계약서는 여기 임대차 계약서였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영순이가 다가와 자신도 속았다고 사실은 깜짝 파티 준비하러 일찍 왔던 거라고 전원주택 구경은 핑계였다고 털어놓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오해가 풀렸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가족들이 말순을 둘러쌌다.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다. 준호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고 위로했다.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너무 걱정됐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준수가 울지 말고 집 구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거실로 안내된 말수는 넓은 공간과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감탄했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빛났다. 침실은 아늑했다. 전동 침대가 놓여 있었고 옆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다. 필요하면 언제든 누르면 직원들이 온다고 했다. 화장실도 완벽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높낮이 조절 가능한 변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제 혼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설명에 말수는 안심했다. 부엌은 작지만 깔끔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 불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었다. 말수는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계단이 없어 다리가 아프지 않을 것이고 안전장치들 덕분에 넘어질 걱정도 없을 것이다. 준호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그곳엔 가족 사진들이 예쁘게 걸려 있었다. 예전 집에 있던 사진들이었다. 집은 바뀌어도 추억은 그대로라는 준호의 말에 말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 돌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 그대로였다. 준호가 1층에 카페도 있고 2층엔 물리치료실도 있다고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영순 아주머니도 자주 올 거라는 말에 말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새 일기장이었다.
표지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말수는 펜을 들어 첫 장에 적었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아직 이 가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 버려진 줄 알았던 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말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 불빛도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잠이 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의 두려움, 차 안에서의 공포, 도착했을 때의 절망.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감동.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가장 큰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일 때가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장가 같았다. 새벽에 잠시 깼다. 습관처럼.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깊은 잠에 빠졌다. 편안한 잠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평화로운 잠이었다.